안녕하십니까. 동네내과 김상목 원장의 내 짱으로 삽시다 신바람 강의 제84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제목은 계속 이어서 변화를 위한 동기부여의 방법 또는 동기부여에 유발을 하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 강의까지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지난 강의에 좀 어려운 낱말인데 NLP, 심리학의 일부분으로서의 NLP, 그럼 뉴로 링구이스틱 프로그램이라고,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그런 건데, 이런 것을 많이 경험을 하게 되면은 또 이런 개념이나 이런 노력을 좀 함으로써 변화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준다 이 말이죠. 그 환경이라는 것은 내외 환경 또는 주위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는 이제 생각이나 느낌이나 또는 행동 같은 거에 대한 그 링구이스틱 언어, 그러니까 신경하고 신경은 말초 신경도 될 수가 있고, 또 여기서 이제 오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맛있는 과일을 먹을 때는 그 과일에 뭐 사과, 그러면 사과라는 이미지가 이미 머릿속에 새겨 있어 가지고 그 뇌 속에 뉴로 신경 안에 사과라는 이미지가 문자화, 부호화되어 있다든가 이미지화에 되어 있다든가 그런 이제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NLP인데, 그런 이제 생각이나 느낌이나 이미지나 행동 패턴이나 그걸 뇌 속에서 뇌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현상하고, 또 우리가 문자로 그냥 뭐 사과라 할지 운동한다는 걸 할지 또는 청각의 인풋가 청각으로 이제 들어오는 인포메이션, 정보랄지 그런 것이 머릿속에 이제 엉켜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의 차원에서 동시에 일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더 변화도 쉽고 더 창조적이고 또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습관화된 그런 고정관념의 깨어져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랄지 새로워 이제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이제 정신적인 현상, 정신적인 놀이라면 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현상을 우리가 자꾸 되새김하고 그렇게 해서 더 자극을 많이 받아가지고 변화를 쉽게 하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어낼 수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가 이제 그때 잘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좀 대강 이런 것이 있다고 이해만 하지 이것을 뭐 꼭 기억을 한다든가 또는 외울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계속적으로 강의가 또 계속 되겠지만은 지난 강의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것이 동기유발 또는 동기부여의
방법이랄지, 그리고 이제 사명감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하다가 마쳤는데, 조금 더 부연의 설명을 하자면은, 지난 강의에서도 영감이 있을 때는 이제 이게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깨우치는 거, 영감,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죠. 영감이 있다든가 아주 사업을 해서 실패해가지고 완전히 이제 번아웃 돼가지고 자아 자부심이 땅에 바닥을 칠 때, 그때는 이제 뭐 어떤 경우는 마지막 가서는 자살할 수도 있고 황폐화될 수가 있는 거죠. 자아가 고갈 상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변화를 이제 이게 차차차차 이제 회복을 함과 동시에 이렇게 회복하게 되면은 이제 변화를 더 쉽게 할 수 있고, 절망 상태 그 자체에서는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하는 거고, 또 욕구라도 예를 들어서 제1 욕구, 제2 동기, 제3 동기 또는 제3 욕구, 이게 차원이 이렇게 있는데, 제2의 동기는 이제 당근과 채찍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제3의 이제 이 동기,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당근과 채찍이라는 것은 이제 뭐 벌을 주면은 이제 그 변화를 더 일으켜 가지고 그런 욕구에 의해서 동기 유발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상을 준다든가 월급이 올라간다든가 칭찬을 많이 잘한다든가 이런 당근을 많이 줌으로써 올라갈 수 있고, 이것은 보상, 외적 보상이라고 하죠. 외적 보상. 그 밖에서 이제 이 자극을 줘가지고 동기를 일으키고 변화를 일으키는 건데, 이런 경우는 이제 수동적인 경우가 좀 많죠.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얼굴을 많이 준다든가 또는 돈하고 관계가 됐다든가 금전적인 보상이 있다든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는데, 이것이 너무나 중독이 되고 습관화되면은 이게 효과가 없다 이 말이죠. 그리고 그럼으로써 제3의 동기라는 것은 내적 보상, 자기 스스로 내적 보상이나 동기를 유발하면은 공부가 됐든지 사업이 됐든지 인생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사는 자아 자부심이 아주 강한 경우, 이런 것은 일생 내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가치관이라고 하면은, 이 가치관이라는 것은 이제 이 사명감하고 이제 상당히 통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자,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자,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내장 개념이라고도 하나로 대안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말인데, 하여튼 이런 새로운 사고방식, 변화를 하고, 그래서 아이디어가 유발시킨다든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우리가 쉽게 변해가지고 또 더 좋은 선진 의식 구조를, 국민성을 창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뭐 자가 발전, 자가 이제 성숙을 한다든가, 행복과 성취감을 느낀다든가, 이제 그런 희열감이 있게 되는 것이 내적 보상. 좀 즐거운 거죠, 이게. 공부를 자기가 스스로 하면은 좀 재미가 있어서 이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되는 거죠. 엄마가 항상 이제 공부해라, 그런 이제
강압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공부를 하고 탐구를 하고 여행을 하고 탐구 여행, 자탐구 여행 그런 것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 사명감이라는 것을 이제 예를 한번 들어보면은 사명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신념이나 가치가 있는 것에 매진한다. 그 외부에서 뭐 자극을 준다든가 뭐 보상, 금전적인 보상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사회에 좋은 일을 한다든가 숭고한 일을 한다든가 애국정신을 발휘한다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소중하고 숭고한 사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돈하고 일상생활 사는 것 이외에 더 보람 있는 일, 자기가 뿌듯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있으면 거기에 매진하고 사회에 더불어 사는 그런 공동체 의식이 있어야 된다든가 그런 사명감, 의무감 또는 이제 미션이라고 하죠. 영어로 사명, 무슨 미션, 뭐 미션 임파서블 그런 것도 하나 빗대서 비교할 수 있는 낱말인데 미션이란 말을 쓰죠. 이제 종교에서 미션이란 말도 쓰는데 미션 사명감 가치 있는 일에 매진하는 거 미션. 그러니까 미션 스쿨이란 말도 쓰잖아요. 그래 미션을 위해서 학교를 경영하는 거 미션 스쿨. 그다음에 의무감 센스 오브 듀티 이게 사명감하고 이제 포괄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아주 옛날에 인간을 달에 착륙시키는 아폴로 그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한참 전이죠. 그게 아마 1970년도 정도나 될까? 상당히 오래전에 달에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이제 처음으로 인간의 발을 이제 달에 이제 흔적을 남기고 그런 거 있어요. 그럴 때는 아폴로 계획이 어떤 사명감, 국가적인 사명감, 케네디 대통령이 사명감을 이제 부여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변화도 많이 그를 목표로 해서 또 사명감을 해서 엄청나게 이제 추진을 해가지고 소련을 이제 우주 전쟁에서 이긴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개인한테도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사명감을 느끼는 건 뭡니까? 되도록이면 우리가 강하게 경제적으로나 또는 정신적으로 강하게 만들어 가지고 통일을 이뤄 가지고 통일의 이제 불행한 동족을 도와주는 사업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일단 돈도 많이 벌어서 거기에 조금 보탬이 되게 통일에 쓸 수 있는 돈을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의 사명감이잖아요. 국가적인 사명감이 통일이라 그렇게 예를 들어서 결정을 했다고 하면은 그런 거고 어떤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명감이나 가치가 있는 것에 매진한다고 하면은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궁리, 생각, 머리를 궁리한다고 그런 말을 쓰잖아요. 근데 무엇을 이제 특히 심리학 계통에서는 이런 거죠. 무슨 이제 자부심을 이제 자기가 이제 일으킬 때는 시끄러운 환경이나
복잡한 딴 일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조용한 데서 되도록이면 혼자 있는 환경에서 자기가 반성을 한다든가 또는 자아 성찰을 한다든가 그래야지 이제 자기의 좋고 나쁜 점 그런 것이 이제 머리에 떠오르는데 이제 그런 자기 자신과의 대화는 자기가 예를 들어서 이상적인 자아하고 현실적인 자아하고 서로 대화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과정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내적 성찰, 내적 자아 정체성을 이제 깨우친다. 또 뭐 그렇게 함으로써 더 발전적인 무엇을 단계로 도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스로 자기의 신념을 가지고 또는 자기의 청사진 또는 비전이라고 하죠. 앞으로 그 예상되는 비전을 향해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고 그런 환경을 만들면은 자연히 생각이 변할 수가 있다.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항상 이제 같이 되풀이되는 이야기지만은 그렇게 사명감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그런 것이 많이 이제 연관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먼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동기에도 이제 두 가지로 또 구분해 볼 수 있는데 동기라면 이제 지향적 동기, 회피적 동기. 그건 뭐냐면은 동기 그러면은 무슨 액션을 취하는 그런 이제 단계인데 지향적인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그런 방향으로 노력해서 욕구 제1 욕구가 됐든지 제2 동기가 됐든지 제3의 동기를 쟁취하는 걸 이제 찾아서 그 동기 원하는 것을 찾아서 매진하는 게 이제 지향적 동기고 회피적인 동기는 그것도 액션을 취하는 거. 아무것도 안 해도 그것도 액션의 일종이니까 하고 싶지 않고 싫은 거 동기가 부여되지 않는 일에 대해서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라든지 자기가 뭐 부담이 너무나 많은 약속이라든지 자기가 부담이 되는 그런 일들은 자기가 회피를 하는 동기가 있다고. 그런데 이제 지향적 동기도 있고 회피적 동기도 정상 사람이 있어서 다 있는데 일반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쓰는 사람이 성공할 확률이 많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어떨 때는 지향적 동기로 추구하고 어떨 때는 회피적 동기로 일을 안 하고 무대뽀로 너무나 높은 목표치를 비현실적으로 잡아가지고 우리가 변화를 시도하는 것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 뇌라는 것이 예를 들어서 변할 수 있는 거,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상황에서 변할 수 있는 아이템이 있고 변할 수 없는 것은 미리부터 조정을 한다든가 아주 목표치를 적게 잡아가지고 시행을 한다든가 궁리를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혼자 이렇게 조용하게 이제 명상을 한다든가 궁리를 하면서 자기 이제 스트레스를 줄인 상태에서 편안한 상태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생각을 두루두루 한다고. 그러니까 생각을 궁리한다.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편안하게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영화 음악이 있다고 하면은
자기가 옛날에 겪었던 일이나 어떤 계기가 있을 때 그것을 자기 머릿속으로 영화를 만들 수 있어요. 그 이미지로.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연상을 하고 또 궁리하고 생각이 머리에 떠오른 거와 그 새로운 것을 자꾸 머리에 생각하는 그 과정을 자꾸 거치면은, 먼저도 이야기했지만 영화를 이제 만든다고 하면은 자기 옛날에 있었던 것을 영화로 만들면은 그 시간대에 그 이전으로 간다든가 그 후에 어떻게 변했던가 그런 것들을 자꾸 되새김하고 또 생각해보고 반복적으로 자꾸 하면은 머리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변화를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야기가 쉬울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은 쉬운데 어떤 경우는 참 어렵다고. 생각을 어떻게 순간적으로 생각하면 됐지. 또 생각을 또 머리 아프게 말이죠. 생각을 또 해야 하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 생리적으로 그것은 이제 가부화가 생기니까 생각에 가부화가 생기니까 그게 머리가 아플 수도 있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뇌는 이제 경험적으로 아시겠지만 한 시간대에 두 가지를 다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조성하면서 예를 들어서 또 이 생각하고 A라는 생각하고 B라는 생각을 서로 같이 하면 이게 가부화가 생기고 기능을 잘 발휘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순간적으로 두 가지 일을 할 수도 있죠. 젊은 학생들이 뭐 음악을 들으면서 공부도 하고 그러면 서로 이제 이 음악 듣는 것하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 것을 서로 교차가 안 되고 갈등이 안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화 음악 같은 것도 보면 아주 부드러운 음악이 있으면서 그러니까 음악을 듣는 것은 청각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시각은 이제 영화를 보는 것하고 음악을 듣는 것하고 동시에 그런 경우에는 아주 그 자유스럽게 스트레스 없이 자기 사고를 이제 영화 돌리는 것 같이 자꾸 반복하고 그러면 과정을 이제 거치고 그러면은 이제 생각이 변할 수가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생기고 바꿔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또 상대방의 입장을 감안해서 새로운 생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의 훈련 이게 바로 신경 언어 프로그램의 일종이야. 그런 것들이 있다. 심리학에서 이런 것이 있고 보통에서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을 좀 과학적으로 총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신경 언어 프로그램이라고 이런 것이 있다. 그 정도만 알아두셔도 큰 수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은 원대한 비전이 있다든가 사명과 자신을 일치시키는 거고 그럼으로써 반대적인 의견이 있고 고집스럽게 자기의 생각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고 타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배려하고 또 반대편 생각을 지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융통성 있는 머리. 그러니까 뇌 조직은 상당히 말랑말랑해가지고 가소성이 아주 뛰어나다고 그런다. 그 말은 그런 여러 가지의 일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예를 들어서 어린애들 3살부터 7살 때까지 엄청나게 뇌 조직이 흡수를 스펀지 같이 물을 빨아들이는 스펀지 같이 굉장히 이제 빨리 이게 적응을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여러 외국어를 동시에 공부해도 크게 큰 지장이 없다. 조금 이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머리 생각하는 패턴이나
머리를 굴리고 뇌장을 연마하고 이제 그런 것에서는 스페인어, 영어, 일어, 중국어, 한국말, 영어, 이거 복합해서 가르쳐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아주 어렸을 때, 예를 들어 3살부터 7살 때 그 스펀지 같이 그렇게 그 기간 안에 자아 자부심이 이제 거의 완성이 됩니다. 그 자아 자부심이 완성된다는 것을 엄청나게 오래 전부터서 육아 교육의 선각자들이 전부 다 실험하고 탐구하고 공부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린애가 외부에 대한 그 단어가 됐든지 언어가 됐든지 특히 단어하고 자아 자부심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전부 다 입력이 된다고. 어린애는 모르잖아요.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부모나 선생님께서도 이 어린애가 그 지식을 정말 스펀지에 물 이렇게 빨아들이는 것 같이 그렇게 예민하게 작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실험을 해봐야 알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시기만큼은 굉장히 뇌의 가소성이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에 일생 동안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의식의 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동기 분열, 또 사명감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강의를 아우를 수 있는 변화를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중에서 심정과 언어 프로그램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해하시면은 앞으로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기초 지식이나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네내과 김상봉 원장입니다. 지금부터 제 16강을 시작하겠는데요. 시대 상황이 화두가 되고 있는 한일 관계, 그것을 넷장으로 삽시다의 개념을 이용해서 한국하고 일본의 자아의식의 차이점, 그리고 결국 가서는 이제 새로운 특별 프로그램으로서 강의가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앞으로 몇 강의가 이 일본행과의 강의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은 한번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대적으로 상당히 자아 자부심에 대한 하나의 샘플, 하나의 본보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용하게 이 넷장으로 삽시다의 개념을 이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해서 중간에 계속 이제 딴 아이템에 대해서 강의가 나가겠지만은 시기적으로 중요하고, 제가 이 한일 갈등이 있어 초기에 말이 나올 때가 한 1 내지 2주밖에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됐는데 그 당시에 이 유튜브가 아니고 페이스북에 내가 코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정부의 주도하에 불매운동은 좀 그렇다. 단 국민 개인의 의사에 따라서 주도적으로 개인이 하는 불매운동은 난 좋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국가와 국가의 외교에
그 A가 있고 민감한 것이기 때문에 국가는 국가대로, 국민은 국민 차원에서 서로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이게 한일 갈등의 본질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타이틀을 이렇게 한번 우리가 한번 상정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현재 한일 관계에 있어서 자부심 또는 자존심 대결, 그런 타이틀로 잡아볼 수도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아이템을 연구하고 탐험하고 추구하고 내장은유 개념을 이용해서 이것을 해석하고 하면은 아주 그 이해가 하기가 쉽고 또 우리한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자와 자부심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차차 강의 내용에서 밝혀드리겠는데, 우선 일본을, 그러니까 몇 주 전에 불매운동은 국민 수준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거고, 그 길을 하자, 그러니까 일본을 이기자, 이제 그런 이제 구호가 있을 법도 하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일본을 알자. 그러니까 일본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우리 자신을 알아야지. 그러니까 이 내장으로 삽시다는 우리 자신을 아는 도구이며, 이게 바로 우리를 아는 도구가 바로 내장으로 삽시다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한일 갈등에서나 또는 우리 자신들의 자아를 평가하고 탐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개념이 있어야 합니다. 개념이 없으면 뭐가 뭔지 잘 모릅니다. 인문학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방정식이 됐든지 또는 무슨 개념이 있든지 개념이 있어야지 그 틀이 있고 틀이 있어야지 그 알맹이를 채울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개념들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학생들을 수학 공부를 시켜도 숫자로 외우지 말라. 단 숫자의 개념을 먼저 파악하는 공부를 시켜라. 그래야지 이제 고등학교 되고 대학교 갔을 때 그 수학의 논리랄지 그런 그 지식의 캐패시티를 얼마든지 수억할 수 있는 틀이 중요하다. 외우면은 말이죠, 그게 머리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많은 양을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컴퓨터 계산 능력이 빠른 이 시대에 있어서 얼마든지 지식의 양은 컨트롤 할 수 있지만은 그것을 담는 그릇, 개념, 그런 것은 확실해야지 오래가고, 또 지금 계속적으로 나오는 지식에 그걸 외우는 것도 필요 없고, 시대가 엄청나게 빨리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 바로 외워봤자 그 얼마 안 가서 바로 잊어도 되고 쓸모가 없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이제 역사적으로나 인문과학에서 상당히 뇌과학 발전으로 상당히 많은 빠른 템포로 지금 발전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우선 일본을 알자. 내장의 개념은 우리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의 의식구조나 국민색을 파악하는 데도 아주 유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내장 개념은 서양하고 서양의 자아심리학, 그것은 아주 완성된 학문입니다. 거기에 과학적인 뒷받침에서 만들어진 거고, 우리나라의 의식구조하고 서로 믹스를 해서 융합한 개념이기 때문에 어느 데나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 내장 개념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자아자부심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것에 접촉이 좀 안 되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새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사실은 서양에서는 자아심리학이 한 70년, 8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는
동양 문화, 특히 중국하고 한국은 이 개념에 대해서 상당히 모르고 있습니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시기적절하게 한일 관계를 중심으로 해서 자아자부심에 대해서 이야기할까 합니다. 좀 길어졌는데 서두가 일본을 알자. 그래서 저는 일본을 알게 된 동기는 한림대학교 일본어과가 있습니다. 그 교수는 내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그분들의 그 번역을 한 저술의 책명이 일본의 자아, 일본인론, 그런 두 책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그 저자는 바로 일본의 유명한 미나미 히로시라는 정신 심리학자, 그분의 일본의 이제 자아의식을 파악한 그런 저술이 있습니다. 그것을 탐독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의 자아자부심을 연구하다 보니까 일본은 어떨까? 그래서 일본을 또 공부를 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서양 것에 대해서, 중국 것에 대해서 차차 이렇게 내 자아자부심에 대한 이해와 폭과 깊이를 많이 넓혀와서 이걸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짱으로 삽시다를 나의 인생관, 정신적 인생관을 수립한 저입니다. 제 머리로. 나를 위해서. 첫째. 그 다음에 이것을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가 추천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나 한일관계 얼마든지 이 개념을 이용해서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일본을 압시다. 일본을 이겨서 싸워서 이깁시다. 그런 테두리로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알 겁니다. 일본은 서양 문명을 받아들이는 게 명치유신입니다. 1868년 그게 명치유신의 원년인데요. 재미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일본 총리 이름이 아베 아닙니까? 아베 조상님들의 고향이 어디냐면은 시모노세키 그쪽에 있는 지방 다이묘, 그러니까 지방정부, 거기에 선조들이 있습니다. 아마 거기서도 아마 국회의원으로 출마해서 거기서 정계를 시작했는지는 난 확실히 잘 모르겠지만은 아베의 집안을 보면은 거기에 있는 그 지방에 여러 가지 갈등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보면은 중앙정부, 예를 들어 우리나라 같으면 서울이나 개성이나 거기에서 벗어난 지방은 관세를 많이 받고 소외된 지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라도하고 함경도로 나는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러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피해 의식을 좀 느끼죠. 아베의 고향 거기에도 막부정부, 사실 명치유신 이전에는 막부가 거의 아주 힘을 과시하고 전국을 통치하는 그런 막부 그런 정부 시스템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구박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아베 조상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극복해가지고 중앙정부를 컨트롤하고 그래가지고 국가적으로 명치유신이라는 대과업을 완수한 사람들이 그 지방정부의 출신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 국민들이 잘 아시는 이토 히로부미도 같은 지방이고, 그리고 또 아베가 좋아하는 한국을 정벌하자는 정한론자, 그러니까 요시다 쇼인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영향을 많이 이제 아베한테 주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를 침략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토 히로부미 말고도 여러 가지 여러 사람의 이제 엘리트들이 있어서 이제 명치유신을 성공시켰습니다. 그 다른 지방 정부의 를 소개하면은 이제 규슈 남부 지방에 거기는 샤스마라는, 그러니까 가고시마 현에 이제 소속한 그런 지방 정부인데, 거기에서는 임진왜란 때 우리나라를 점령하고 이제 활동했던 장군 출신들이 많이 배출된 데가 규슈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중앙정부 출신이 아닙니다. 지방정부는 대대로는 자기들이 길을 쓰고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활동하고 장군으로 한국의 임진왜란을 일으키고, 일본으로서는 임진왜란 때 많은 공을 세운 사람들이 지방정부 출신들의 장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런 걸 감안하면 이해하기가 쉽겠습니다. 그래서 일본 논에 대해서 우선 개념이나 스타팅 포인트를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계속 또 다음 강의에 또 이어서 한일 관계에 대한 이슈를 그러니까 자아 자부심, 내장 개념을 이용한 그런 해설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